아무도 없는 딸 집에 갔다가 사위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장모 친구와 바람난 사위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했습니다. 그날 제 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연락하지도 않은 제 친구가 병실에 찾아왔었지요.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제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제 딸이 가장 힘든 순간에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린 배신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은 모성의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8살 무남동녀 딸 하나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딸과 외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신기하게도 딸 역시 또래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제 딸은 언제나 성실했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참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외롭게 자라온 저를 늘 안쓰럽게 여겼고, 그래서인지 본인 스스로도 가정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진짜 좋아해. 우리 결혼할래? 23살,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를 나이의 딸은 당차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겉으로 보기엔 말도 잘하고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저에게도 잘했지요. 어머니, 반찬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잘하세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딸은 늘 사위 편을 들었고, 저는 괜히 예민한 엄마가 되기 싫어서 조용히 넘기기만 했습니다. 사위는 딸이 둘째를 임신한 이후로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기 일쑤였고, 딸이 몇 번 전화를 하면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식이 늦어질 것 같아 라거나 지방에 급한 출장이 생겨서 당분간 못 들어가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한밤중에 술에 취해 들어온 적도 있었고, 며칠씩 외박하며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었지요. 딸이 속상해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 나 임신한 것도 잊은 걸까 싶어. 일하는 남자 힘든 건 알지만 호르몬 때문인지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드네. 저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 남편이니까 조금만 이해해보자. 요즘 회사들 워낙 힘들대잖니.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말 못할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어? 응. 팀장님이랑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냥 먼저 자. 딸은 사위 회사의 팀장님이 새로 바뀌었다며 사위의 말을 믿으려 애썼고, 저는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딸이 둘째를 낳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아기 괜찮겠지? 진통이 시작된 새벽, 저는 딸 손을 꼭 붙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딸은 아이를 품에 안았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좀 해봐줘. 아기는 태어났는데 오빠는 왜 안 오지? 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사위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문을 열고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제부터 회사에 일이 터져서요. 밤새고 지금까지 처리하다가 바로 왔어요. 죄송해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단번에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냄새는 술은 아니지만 어딘가 익숙치 않은 향이 은은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아기 낳는 내내 오빠 없어서 나 정말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그러면서도 애써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놈의 회사 때려치라고도 못하겠고 나 진짜 오빠만 기다렸어. 그놈의 회사가 우리 신랑 잡겠다고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계속 말했어. 곧 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사위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막 도착해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딸은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왔으면 됐어. 이제 안심이야.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아기 낳았대서 깜짝 놀랐지 뭐야? 그녀는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아직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때 사위가 슬쩍 끼어들듯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이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오늘 아기 태어난다고 해서요. 워낙 딸처럼 아끼시는 분이니까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왔어.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사위가 그렇게 말하니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위를 잠깐 스치듯 바라봤고 사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친구와 사위가 아는 사이가 된 건 제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누구보다 믿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사이였지요.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식 때 축사도 해줬고, 제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도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니까 딸 부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어머니, 요즘 아파트 말고 땅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주변에 믿을 만한 분 계세요? 사위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도 혼자 힘으로 재산을 일군 사람. 제겐 오래된 친구였고 믿음직한 조언자였습니다. 니들 이모 아니, 내 친구인데. 땅 보는 눈은 정확해. 아파트도 걔 말 듣고 샀다가 대박난 집 많아.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셋이 처음 만나 부동산 얘기를 나눴고 제 친구는 사위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흐뭇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법 잘 통하는 듯 보였지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은 밝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지쳐 있었지요. 엄마, 미안한데 내가 아기 수첩이랑 노트북을 두고 왔어. 조리원에서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집에 좀 들러서 갖다 줄 수 있어? 그래. 내가 금방 다녀올게. 필요한 거 문자로 보내줘. 조리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잠시 집에서 숨을 돌리고 싶었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낯설었습니다. 딸이 집을 그렇게 어질러 놓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 소파 위에는 남자 셔츠와 재킷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얘가 출산 직전에 와인을? 불안한 마음에 딸 부부의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화장대 위에 보이지 않던 화장품이 늘어나 있었고, 여자 향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더 짙고 성숙한 느낌의 향이었죠. 장롱문을 열자 화려한 레이스 슬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벌이나. 그리고 서랍 안엔 분명 딸 것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속옷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벽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접힌 쪽지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모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처럼만 계속 내 곁에 있어줘요. 이모?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였다. 병실에 불쑥 나타났던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친구. 숨을 삼키며 식탁으로 돌아와 무심코 놓여있는 영수증들을 들춰봤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서, 플라워, 카페 영수증, 2인 코스 디너. 거기 적힌 이름은 제 사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 말은 집안 어딘가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듯 떨렸습니다. 딸은 지금 조리원에서 아기를 안고 잠든 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집은 분명히 딸의 집인데, 그런데 딸이 아닌 다른 여자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응. 나한테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네가 형사 그만둔 지 오래지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번에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제 남동생은 형사 일을 하다가 그 일의 환멸을 느껴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 동생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오늘 아침 그 인간 따라붙었어. 회사 간다더니 양복 차림으로 차 몰고 나가더라. 근데 회사 근처엔 얼씬도 안 하고 외곽 쪽 카페로 빠지더니 거기서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응, 놀라지 마, 누나. 누나 친구, 그 여자. 병원에도 왔던 사람.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카페 구석 테이블, 두 잔의 커피. 제 눈앞에 놓인 핸드폰에는 동생이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내가 소개시켜준 친구야.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동생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하지만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계획적으로 만나고 있어. 사위가 그 여자 집 앞에 주차한 시간, 동네에서 둘이 마주친 횟수, 모두 계산한 것처럼 움직이더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어. 도시락. 누나가 사위 고생한다고 정성껏 싸준 도시락 말이야. 그 도시락을 걔한테 먹였다고? 그 여자한테? 응. 공원 벤치에 앉아서 둘이 웃으면서 같이 먹더라. 그 여자, 젓가락으로 장조림 찍어 먹고 도시락에 있던 메모 보고 웃더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도시락, 제가 사위에게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딸에게 다시 잘할까 싶어서 그래서 싸준 도시락이었건만. 엄마, 고마워. 오빠가 예전부터 엄마 반찬 좋아했잖아. 메모는 내가 대신 써놨어. 나의 정성이, 딸의 마음이 다른 여자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찍었어? 응. 둘이 도시락 먹는 것도, 팔짱 낀 것도, 그 여자가 사위 팔에 기대는 것도 다 찍었어. 누나,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야. 오래된 관계야. 그 인간, 이모라고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 속이고 있더라. 그 말에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둘이 도대체 언제부터였다는 거야? 그 여자 아파트 CCTV 보니 적어도 6개월은 넘은 것 같아.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계기를 만들어 준 거네. 내가 내 딸 인생을 망친 거야. 동생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잘못 아니야. 그 인간이 기회를 노린 거지. 그 여자도 솔직히 선 넘은 지 오래야. 난 더 조사해 볼 거야. 이대로 못 넘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딸 내가 지킬 거야. 그 다음 날 저는 친구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 아이 낳았을 때 말이야. 그날 병원에 왜 온 거야? 내가 연락 안 했던 거 너도 알잖아. 친구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그냥 네 사위가 뭐 물어본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축하해주고 싶었어. 네 딸이면 내 딸이나 다름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근데 왜 집에도 갔어? 딸이 조리원에 있는데 그날 집에 간 사람 너지? 우리 사위가 이모라고 하는 사람 너 맞지?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건 땅 계약건으로 얘기할 게 좀 있어서 갔지. 네 사위가 먼저 보자고 해서 같이 간 거야. 어머, 얘 무슨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사위와 그녀가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 모습.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너랑 내 사위. 이게 대체 뭐냐고 묻고 싶어서.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사위가 하도 졸랐어. 땅 보러 몇 번 같이 다닌 것뿐이야. 너네 딸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설마 너 그걸 이렇게까지 의심해? 너무한다, 진짜. 그녀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사위는 딸에게 점점 냉랭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빠? 오늘 아기 예방접종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나 바빠. 혼자 다녀와. 딸은 대답도 듣기 전부터 사위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육아는커녕 집안일 하나 거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딸을 외면했습니다. 딸은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사위는 마치 무언가에 화가 난 사람처럼 늘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고 딸이 뭘 해도 짜증 섞인 말투로 되돌아왔습니다. 가끔은 딸이 웃으며 말을 건네도 사위는 아무런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사위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린 채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저희 집에 자주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해서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는데. 하지만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딸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저를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아기도 안 봐주고 나 혼자 다 해야 해. 말도 거의 안 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어? 저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위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저는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너랑 내 친구, 우리 딸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조용히 끝내.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정리 못 하겠어요. 그 사람 놓치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대로 좀 두시죠. 저도 뭐 가정을 버릴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게 해주세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나지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리하라고 하시면 저 집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모님 귀한 딸이랑 애들은 저 없이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장모님이 조용히 계시면 최소한 남편으로 아빠로서의 역할은 하겠습니다. 그는 분명 협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그쪽도 저도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위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모와 외출하는 일이 늘어났고 일부러 장모인 제 앞에서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선물 포장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당황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기 열이 너무 높아. 지금 39도 넘었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제발 빨리 전화 받아. 딸은 전화를 거는 내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카카오톡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아이를 안고 혼자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아이를 보며 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사실 나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근데 나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처럼 혼자가 될까봐 그냥 모른 척했어. 내가 못 본 척하면 그냥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젠 안 되겠어. 나 알아볼래. 진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쌓였던 의심과 두려움, 사랑과 배신이 마침내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삼촌 그러니까 제 동생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삼촌 나도 이제 알아야겠어. 오빠가 진짜 뭘 하고 다니는지 도와줄 수 있어?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딸은 직접 그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사위가 이모라 부르는 여자와 평일 낮부터 고급 식당을 드나들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딸은 그 자료를 보던 중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 낳던 날 병실에 왔던 그 이모, 엄마의 절친. 그 여자가 바로 그 상대였습니다. 딸은 충격에 휩싸인 채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딸을 부축했고 깨어난 딸은 울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엄마 친구잖아. 엄마가 소개해줬던 사람이잖아. 딸은 곧바로 집으로 가 사위에게 본 것에 대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그런 딸에게 단 한마디 위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잖아. 그래도 이제 너도 속 시원하지 않아? 딸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날 사랑하지 않아? 한때라도 나 사랑했던 적 없었어? 사위는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 큰애 태어났을 땐 행복했지. 근데 너는 아이만 보고 있었고 나는 회사 일에 치여 있었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따뜻했고 말이 통했어.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돈 많잖아. 난 그런 여유가 좋았어. 딸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애들은 사랑해?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하지만 네가 잘 키울 거잖아. 난 걱정 안 해. 넌 좋은 엄마니까.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딸은 갑작스럽게 집안 수입이 끊기고 육아와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사하던 허름한 점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운영하던 곳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었지요. 그런데 우연처럼 그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고
저는 꽤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 역시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속는 셈 치고 사두었던 시골 땅이 있었는데요. 잊고 있었던 그 땅의 고속철도 여기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며 딸도 단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운다는 말, 그때 처음 믿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은 사위가 집을 나가고 난 직후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위는 결국 자신의 옷가방을 챙겨 이미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떠나도 아이들은 잘 지낼 거라고 믿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으며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모라는 이름으로 딸의 가정을 무너뜨린 엄마의 친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나이 들어 철없는 사랑 노름이라지만 내 가정을 짓밟은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딸은 또 사위에게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가 외도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책임까지 방기했다는 증거를 모두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위는 집을 나간 후 불륜녀와 함께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곧 나한테 들어올 부동산 물건이 하나 있어. 이건 진짜 대박이야. 사위는 그녀의 말에 혹해 소유했던 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금 일부까지 미리 당겨 투자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했지만 그것은 허위 분양 사기였습니다. 몇 주 후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부동산 사기단 검거, 수십억 피해자 속출, 허위 계획서로 투자 유치. 그녀가 그동안 모아온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이번 사기로 인해 금매로 헐값에 넘어갔고 일부는 압류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몇몇 부동산은 명의신탁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얽히며 사실상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제기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상간녀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위는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처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그는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불륜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된 뒤 결국 뇌출혈로 반신불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병원에 따라가긴 했지만 정작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기에 병원비도 간병도 책임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친척들은 사위를 병실에도 들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한테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수치야.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한동안 딸은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시간 속에서도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인 저는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주최한 엄마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홍보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딸은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딸은 작은 복지시설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지지역 복지센터 팀장이었던 그는 싱글 대디로 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한때 무너졌던 아픔을 간직한 채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딸에게도 무례함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고 퇴근길에는 딸과 아이들을 위해 과일 한 봉지를 슬쩍 건네기도 했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귤이에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길래 딸은 처음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지만 그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배려 속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딸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딸에겐 큰 위로가 되었지요. 아이들도 그를 잘 따랐고 어느 날 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과 조금씩 미래를 생각해봐도 될까? 예전처럼 내 온 마음 전부를 다 주진 않겠지만 이번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조심해 보려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웃을 차례야. 그리고 잊지 마렴. 네 뒤에는 언제나 이 엄마가 있단다. 그렇게 무너졌던 삶 위에 딸은 다시 자신의 세상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사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다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딸은 문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애들이랑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사위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그 사람 병원에 누워 있어. 나도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데, 내가 그때는 뭐에 홀려서 너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 미안해. 제발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 나 잘할게. 응. 제발. 하지만 딸은 조용히 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아이 둘이 거실 안에서 뛰어놀다 문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오히려 딸에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한때 아빠였던 존재라는 걸 아이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추억도 없어. 그게 당신이 버린 시간의 무게야. 사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딸은 조심스레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팀장이었던 그 남자와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딸과 아이들의 감정을 먼저 살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하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견뎌낸 제 딸이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오늘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긴 여정이었다면 이 마지막 장면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그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외롭고 아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은 분명 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고 다시 올 그날을 위해 힘차게 살아갑시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